알고 걷는 길 모르고 걷는 길 세상을 걷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윤경의 생생경제 청취자분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부에서 짚어볼 이슈가 있는데요. 증세 없는 복지 대신에 무상복지가 아닌 선별적인 복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무상복지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의 0945 우물정이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은요. 한 분을 추첨해서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서양미술 걸작전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전 관람 티켓 2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는 2월 8일 제57회 그래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그래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시상식이죠. 따라서 이 시상식을 주목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은데요. 그렇다면 그래미 시상식의 생중계 광고료는 얼마나 될까요? 빌보드에 따르면 30초짜리 TV 광고 한 편에 약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데도 그래미 중계에 광고를 내려는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시상식은 매년 2월쯤에 열리지만 여기에 삽입되는 광고가 이미 이전의 여름에 90% 이상 팔린다고 합니다. 가격이 비싼 이유는 당연히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미를 TV로 감상한 시청자는 2013년에 무려 2,840만 명, 2012년엔 3,99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2년과 2013년이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2012년 시상식은 휘트니 휴스턴이 사망한 다음 날 열렸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올해 최다 부문 후보에 오른 샘 스미스의 곡 듣겠습니다. Stay With Me입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월에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절이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복지 논쟁으로 번진 연말정산 파동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졌던 증세 문제, 이게 복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연말정산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정부 곳간을 이런 식으로 채우기 위해서다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그렇다면은 세수 부족에 대한 문제라면 증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복지를 축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씀씀이를 좀 줄여야지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다수의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선별적인 복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연말정산 때문에 나온 이야기들 그리고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린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보편적인 복지, 선별적인 복지 논란이 된 이유, 배경 그리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님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예. 이번에 연말정산 논란 때문에 어쨌든 서민들의 털만 뽑는다. 그래서 이 재정을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증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연말 정산이 진행되면서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서민 증세다, 네. 세금 폭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증세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연말 정산이 이렇게 서민 증세 세금 폭탄 이렇게 평가할 만큼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이유는요? 출생 공제나 다자녀 공제가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계층들도 작년에 애를 낳거나 아이가 둘셋인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2013년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이번 연말 정산이 바뀐 건데 네. 2013년은 우리나라에서 무상보육이 전면화된 해입니다. 네. 그래서 0-5세까지 어린이집에 저녁 보육료가 지원되고 또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이 모든 어린이들한테 주어졌죠. 네. 그런 면에서 무상보육, 예를 들면 아이 하나당 한 명당 뭐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면 연 250에서 500 정도까지 다 받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있을 때 공제가 주던 것을 일부 손본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런 걸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이제 많은 서민들도 부담을 느끼셨고 사실상 이번 연말 정산은 7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증세였죠. 그런 면에서 서민 증세 논란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예. 이제 많은 서민들 중간 계층이 그 분노하고 불만을 토했던 이유는 내가 얼마를 더 내고 덜 내는 경제적 손익도 있었겠지만 저는 과세 형평성 조세 정의에 대한 열망 네. 이런 게 본질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언론과 정치권도 여기에 주목해서 이후 좀 발전적으로 논의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방향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서민들도 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당정이 좀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말 이례적으로 소급 적용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세수 부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지금 그 보완 대책의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된 건 아니어서 그렇죠. 당연히 세수가 줄죠. 네. 근데 얼마가 줄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건 없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략 한 2천억 정도 세수는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따르더라도 올해 중앙정부 적자가 무려 34조 원 네. 예상이 되고 지자체도 굉장히 재정이 어렵죠. 3푼 2푼이라도 지금 돈이 더 필요한 상태인데 그러게요. 자꾸 줄게 되니까 예.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 연말정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고 이러면서 합리화를 한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러다가 부족했던 재정은 더 부족해지는 그런 안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수입이 적다. 그러면은 정부의 수입이란 거의 세금이니까 세금을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단순한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증세는 쉽지가 또 않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사태가 보여준 상징적인 메시지가 참 대한민국에서 증세는 어렵다. 네. 이런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인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또 과세도 그렇게 형평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복지가 늘어나니까 증세는 불가피하고 사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이 치밀한 세금 정치 혹은 증세 정치가 필요한 시점인데 네. 이번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 정부의 세제 행정을 보면 너무나도 투박했고요. 네. 그리고 정치권도 그렇게 지혜롭게 대응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세금 폭탄론을 같이 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세금은요 정부에 네. 대한 신뢰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예, 그만큼 물론이죠. 국가 예. 정부 혹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왜 소득세만 건드리느냐, 금융소득, 법인세도 건드려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거고요. 네. 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일부에서는 저희 제 단체도 그렇게 주장합니다만은 아예 복지에만 쓰도록 사용처를 정해놓고 세금을 거두는 논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목적이죠. 그런 것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이런 조세 저항, 조세 부담 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우리가 현실이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어떻게 세금 정치가 가능할지 좀 진지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건호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증세를 안 하고 복지를 안 받겠다라는 어떤 그 네거티브한 측면이 아니라 증세를 하고 이 증세가 복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복지 혜택을 받자라는 그런 좀 파지티브한 쪽이네요.
그렇죠. 네. 저는 결국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인데 예. 적게 내고 적게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런 나라들이 있고 또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내고 필요에 따라 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적게 내면요. 네. 세금은 누진적으로 내는 거고 복지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받는 거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능력에 따라 내고 받는 게 여러 서민들한테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사실 그래서 지금 보편복지 혹은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보편적인 복지가 굉장히 두드려 맞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이 세입이 늘지 않으면은 세출을 줄여야지 정부 재정이 그나마 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를 줄이자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 들어설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보면은 기초연금도 그렇고 대부분 보편적인 복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보편적인 복지하면은 재정 파탄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은 세입과 세출의 관계고 이 둘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네. 최근에 복지가 확대되니까 당연히 세출은 늘죠. 예. 그런데 세입은 제자리에 있으니까 이 둘 간의 균형이 깨지는 거고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모두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증세 없이 재정 개혁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현실 진단에서 어떤 해법을 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 복지 공약을 다시 더 뒤로 후퇴하겠다? 혹은 보편복지를 재검토하자. 네. 이런 안이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 어제 그제의 일부 유력 언론들을 보면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 증세 없이 하니까 문제인 거 아니냐.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들하고 증세 논의를 하자. 예.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복지 수준과 세금 수준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필요하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논쟁이 이제 불거질 것 같습니다. 복지를 줄이자 아니자 네. 증세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 네. 그러면서 제2의 보편 선별 복지 논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방향은 어떻게 갈 걸로 보세요? 결국은 뭐 저희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게 세금에 대한 저항이 높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예. 말씀하세요. 지금 작년부터 예. 담배세 지금 네. 올랐죠. 그리고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민세 이런 것도 오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저는 정부가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상위 계층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전향적인 개편은 아닌데 조금 이제 그 중간 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가구 유형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네. 사례가 발생합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증세에 대한 저항, 불신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복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많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전 지금이라도 좀 객관적인 실태에 기초한 논의가 네. 이루어지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더 가능한 알겠습니다. 능력에 따라 누진적으로 네. 내고 복지를 함께 누리는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보편적인 복지 중에서도요, 어린이집 문제가 최근에 얘기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무상 보육을 하니까 재정을 과도하게 썼다.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야 된다라는 게 얘기가 확 번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동 학대까지 무상 보육이 그렇죠.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아동 얘기까지 학대의 나오고 원인이 무상 보육이다라고까지 이어지는 그런 좀 무리한 그 인과관계까지 설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과관계는 없고요. 네. 사실 무상 보육의 핵심은 예. 그 부담, 재정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을 공공화하는 거죠. 근데 재정을 공공화하는 게 항상 선일 수는 없어요. 네. 또 그게 항상 악일 수 없는 것처럼 재정을 공공화한다는 건 보육을 하나의 아이의 권리로 사회가 인정했다는 것.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미 학생들의 권리로 사회에서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듯이. 근데 사실 그 운영 과정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무상 보육이 되면 당연히 그 전에 보육료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에 제대로 못 보내던
서민 계층들이 가장 큰 혜택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보육시설도 더 필요하고 보육교사도 더 필요한데 과연 그거에 맞춰서 적정하게 보육시설과 보육교사들이 육성되고 네. 또 그분들한테도 또 적정한 처우가 보장해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서 아직 조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프레임 그런 차이가 면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무상복지가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네. 그 후속 조치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 그래서 애초에 출발점인 무상보육 때문에 문제다. 무상보육 때문에 아동을 학대한다. 이런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죠. 그러니까 오 위원장님은 어쨌든 이 무상보육으로 보육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러셨고요. 전업주부 엄마들이 이걸 과도하게 누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프레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전에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논점은 네. 중상위 계층들한테는 자부담을 물리자 이런 게 이제 계층 간에 네. 격차를 두는 예. 그런 게 쟁점인데 이번에 새로운 쟁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꺼낸 거예요. 네. 맞벌이와 전업주부. 전업주부. 예.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의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요. 전업주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사실상 별일을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논다. 네, 또 그런 이런 셈이죠. 가사노동에 대한 심각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사노동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요. 사실 보육행정이 어쩔지 걱정이 되고 실제 지금 통계자를 보더라도 네. 당연히 이제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이 맞벌이보다는 시간이 작아요. 네. 통계를 보니까 맞벌이는 8시간 20분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이제 전업주부는 6시간 50분을 이용하니까 90분 차이가 나요. 네. 저는 이 90분 차이가 그리 큰 차이인가. 예. 아무래도 전업주부니까 조금 더 아이와의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일찍 어떤 때는 이제 집에 일이 있으면 일찍 그 아이를 데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탈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필요하면 지금도 우리나라 보육제도에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간제 프로그램을 그 전업주부 엄마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제공하는 데 힘을 써야지.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네. 있을 거예요. 전일제로 맡겨놓고 아주 한두 시간만 이용하는 아마 그런 언론 그거는 보도가 났던데. 평균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그런 경우일 것 같고요.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네. 가지고 이 보육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예. 그런 걸 또 복지행정의 수장이 네.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연말정산으로 불거진 어떤 재정의 문제요. 이게 이제 예. 증세를 건너서 복지 축소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예. 그래서 이 복지 축소라는 게 보편적 복지의 축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렇죠.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물론 여러 미비점이 있지만 네. 사실 이제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것으로 본다면 저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비로소 학교에 진학하기 이전에 아이들한테 네.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기 시작했고 완전 보편복지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한테 알겠습니다. 제공되고 있고 예. 그러면서 복지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 예. 이 논의를 해야지 네. 복지 체계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면 그건 저는 안 시대적 된다. 물결에 역주행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복지를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또 고민을 해야지 일단 그렇죠. 줄이자라는 것은 지금까지 달려온 것만 해도 아깝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네, 생생경제 3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창업 컨설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던 것이 연말정산이 증세를 이어서 이제 복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를 줄이고 선별적인 복지로 가야지 된다. 결국 이게 복지 혜택을 좀 줄이자는 얘기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번 누르시고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요.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서양미술 걸작전, 앵그르에서 칸덴스키까지전 관람 티켓 2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복지 대신에 선별적인 복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무상복지는 그대로 가고 아니면은 그 재원을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 자제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 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2015년 쉐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뉴스 뒤집기.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청와대 일부 이제 자리가 바뀌거나 신설되거나 그랬잖아요. 네. 특히나 관심이 가는 게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시죠. 네. 현정택 이 부의장이 신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기신 거였어요. 그렇죠. 예. 지난 주말에 그 발표됐던 그 인사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정책조정수석 이게 원래 있던 자리인가요? 아니요. 이전에 정책기획수석이라고 유민봉 씨가 했던 정책기획수석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 자리를 굳이 없앴다 할까요? 대신했다 할까요? 네. 어쨌든 바꾸면 정책기획을 없애고 정책조정수석이라는 이름을 막 달면서 예. 수석들 중에 가장 선임인 자리다. 예. 민정이다. 무슨 정무도 하는 여러 홍보도 하는 수석들 중 수석 비서관 중에 가장 선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현정택 씨가 이제 내정이 됐는데 네. 임명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약간 이 양반 개인을 좀 의식한 선임이라는 게 네. 이를 좀 이렇게 조율하는 경제수석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양반이 벌써 60대 중반을 넘었었거든요. 49년생이니까. 그렇죠. 예. 60대 중반을 넘어서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게 선임이라고. 그렇죠. 처음에는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를 만든다는 소문이 나왔거든요. 청와대에. 예. 그런데 장관급인 정책실장 자리를 만들지 않는 대신에 그냥 정책조정수석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제일 선임이다. 그리고 네. 나이도 60대 중반에 경험이 많고 이 양반은 12년 전에 이미 청와대에서 했었죠. 수석비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김대중 정부 때요. 그렇죠. 예. 그 12년을 왔으니까 좀 무게감도 있고 하니까 이름도 바꾸고 선임이다. 그렇게 하면서 좀 힘을 실어서 경제팀하고 내각하고 잘 합쳐서 한번 해보라. 네.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확 드러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 차관하시고 청와대 경제수석 하시고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는 또 KDI 원장 KDI 원장 되고 아주 이거 보면 화려하죠. 예. 경제개혁원에서 시작해서 청와대 비서관 됐고 수석 됐고 여성부 차관, KDI 원장, 국민경제재건 그 자문회 부의장 그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에 봐왔던 그런 분이죠. 네, 그래서 이 통상 분야 전문가로 보통 불리고는 있지만 통상이 아니라 그냥 경제 전반에 다 그럼요. 경제 전문가인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오늘 여기 좀 소개를 할까? 이 양반 신문 보도를 보면은 재미난 표현 하나 해서 이야기를 한번 소개 한번 짚고 가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제 박 정부가 4대 개혁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4대 개혁을 하면 노동, 교육,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배웠던 공공부문,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공기업. 그래서 공공, 교육, 금융, 노동 4개인데 노동에다가 아주 무게를 많이 두는 발언을 했어요. 신문 보도를 보니까 노동 개혁 하나만 잘 해결해도 다른 거 다 어렵지만은 다른 거 100개 개혁하는 것보다 낫다. 네. 이런 그 기자하고 만나서 한 얘기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지금 현정택 그런 정책 조정 수석으로서 나오면서 4대 개혁이라고 하지만 노동 개혁을 좀 더 열심히 좀 무게 있게 비중을 두고 하겠구나 하는 그런 의사를 내비친 거 아니겠느냐. 네. 그래도 해석도 되고 또 그 의미도 그렇게 다가와서 제가 한번 관심 가지고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개혁에 방점을 둔 것도 그렇고 보통 이제 현정택 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수석이 되셨는데 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덕장의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워낙 부드러운 분이에요. 사실은 좀 뭐랄까 좀 표현이 연세된 분인데 외람되면 막 섹시 같다 할까 워낙 점잖다 보니까 덕장이라고 해야 되네. 이 습하게 막 싸우고 파이트로 나가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유한분들이 또 때로는 강하기도 하고 안으로 외유 내강 그런 형이라고 보면은 아주 또 단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너무 온화하고 신사 같아서 저 어떤 때는 강하게 과연 노동계 저 터프한 노동계를 밀어붙일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강성 발언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생생경제도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네, 근데 노동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지금 3월까지 결론을 또 내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노동개혁이 사실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볼 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만 합니다. 정규직만 되면은 해고도 어렵고 노동 귀족입니다. 제가 볼 때는 평생 가는 거죠. 너무 과잉 보호를 받고 비정규직은 너무 터무니없는 겁니다.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이런 기본 원칙은 없고 비정규직은 임금이나 그 신분 보장이 너무 격차가 심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격차를 줄이고 해야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죠. 또 임금에 있어서 대법원이 판결을 가이드를 내렸지만 법정마다 통상임금은 들쭉날쭉하죠. 또 정부가 작년부터 주도한 요거는 MB 정부 마지막 때부터 주도한 건데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정부가 주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산성이 되지 않는 이 근로시간 일 줄이자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과도한 노동계의 지금 그 어떤 말하자면 힘. 그다음에 또 예컨대 또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좋은 줄 알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호주의 최저임금이 올라간 그거의 부작용이 아주 심각하게 잘 다루어져 있더라고요. 호주는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 한 3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부작용이 나가지고 청년 일자리 확 줄어들어버리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같은 막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노동계획이란 이름 하에 즉 임금체계, 그다음에 고용에 관한 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노동계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올해 중에 한번 아까 말한 4대 계획 중에서 제일 우선을 두고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노동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되나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노동개혁이 지금 우리 노동계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정책 조정 수석 한 사람이 떠든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고 청와대라든가 경제팀이라든가 여당이 그런 절실한 문제를 무슨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정규직에 대한 이 과도한 보호 이거부터 우선 좀 틀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자. 정규직이 과보호됐다 이러면 정규직을 무슨 우리가 막말로 갈구자고 더 어떻게 힘들게 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정규직에 대해서 좀 그거를 말하자면 해고도 쉽게 하고 고용도 쉽게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만이 일자리가 더 나오고 청년 기업으로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할 거다면 한번 고용하면은 이건 정년 때까지 못 내보낸다 하니까 고용이 쭈삣쭈삣하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를 더 만들자고 더 창출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고요. 얻어야 되고 또 법 전부 다 하나하나가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 그중에서 특히 집권 여당에서 인식이 공유돼야지 정부는 떠들고 뭐 여당은 그거 안 돼 해가지고 뭐 딴 이야기하고 이래 되면 말만 무수하지 결과는 하나도 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서로 좀 양보하는 방향으로 뭐 결국은 대화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그게 네. 맞다고 하면 설득을 하고 그다음 설득할 때 또 설득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네. 결국 일자리 지금 국정 목표에 뭐 일자리 70% 있죠. 네. 지금 청년 백수 문제 심각하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는데 노동 문제도 이게 좀 유연성을 풀고 막 이렇게 해야 일자리가 더 생긴다는 그런 그 회로 그 네. 과정도 좀 더 정부가 자세히 설명하고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은 이 노동개혁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힘을 모아야지 노동개혁 하겠다, 이쪽에서 네. 교육개혁 하겠다, 금융개혁 하겠다, 막 전선은 버려놓고 수습을 못하고 예. 이렇게 되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노동개혁에 있어서도 노사정 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예. 그 노사정 부분도 이제 원래 계속 봐야 되는 노사정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참 유감스러운 게 노사정 합의로 간다는 게 참 현실의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잘.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노사정 하는 그 모델이 사실은 북유럽의 모델이거든요. 예. 뭐 네덜란드식이다, 뭐 스웨덴식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사정이 모여서 어려운 상황에 조금씩 양보하면 다 죽는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전부 다 이제 북유럽 모델 나와서 우리도 김대중 정부 후보 때부터 이제 노사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노사정에 가면 제각각 목소리가 나오니까 네. 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노사정에서 이슈나 안건 같은 걸 충분히 모으고 이런 수렴을 하되 예.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정부는 여기서 노사정에서 합의를 하면은 노예는 이런 거, 사회는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네. 제시를 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책임하에 강하게 방향을 제시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끝까지 노사정에 맡겨놨다가는 일이 아무도 안 되므로 거기서 네. 어느 시한을 딱 주고 안 되면 정부 책임하에 법을 만들고 법을 네. 국회에 붙여가지고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 이렇게 예. 선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말은 사실상 정부의 역할, 정부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수도 예, 있다는 예. 말이네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오늘 현정택 그 수석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은 게 네. 이 양반이 평생 관료로 지냈기 때문에 그런 회로를 잘 알거든요. 그렇죠. 이제 책임을 지고 예. 밀어붙이겠다는 예. 우선 논쟁하고 결론을 얻고 유야무야 또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노동계획도 아무도 할 게 없습니다. 네. 지금 좀 힘 빼는 거, 비정규직 올리는 것도 비정규직을 끌어올리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쉬운 말로 떡을 하나 더 나눠준다 할까요? 당근을 주는 거니까 쉬운데 네. 정규직에서 뭔가 기득권을 빼내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건 누군가 책임을 지고 정말 책임을 지고 내가 그거에 대한 모든 걸 네. 하겠다 해서 앞장서줘야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일입니다. 어쨌든 노동개혁에 방점을 둔 이유가 지금 분명히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예. 나머지 뭐 금융, 교육, 공공 이런 그 개혁들도 순차적으로 좀 잘 돼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부진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점포가 많다고 합니다. 이 불황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내 가게의 경쟁력 높이기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전략 1탄입니다. 우리 가게를 브랜딩하라라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는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그 브랜드를 만든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브랜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다른 판매자와 좀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게 상호이든 문자이든 기호이든 도형이든 이런 것들을 그 특허정보연구원에 등록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상표로 일반적으로 브랜드라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뭐 상호를 짓는다든지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거를 이 점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마케팅 활동을 일반적으로 이제 브랜딩 작업 이렇게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은 브랜드 작업의 시작은 일단 브랜드를 정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호를 쓰느냐.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소상공인 점포에 있어서 브랜딩 작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나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공정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한 4,000개 정도 되거든요. 예, 많네요. 그렇죠. 이 중에 한 70%가 외식 브랜드입니다만 사실은 요즘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그 자체 그리고 브랜드가 곧 소비자들의 구매 가치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꼭 뭐 브랜드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 매장을 다는 거지만 만약에 독립 매장을 한다면 이런 브랜드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나만의 상호, 나만의 디자인을 이렇게 직접 갖추는 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의 성과 창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변별력 있는 이런 브랜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브랜드 가치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 가치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인식해서 작은 가게, 요즘 뭐 심지어는 노점상까지도 이런 나만의 브랜드, 그다음에 브랜드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호를 짓는 게 좋은 건지 참 그게 궁금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상호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장명소에 가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뭐 장명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해당 사업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소비자들 입장에서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상호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땐 작은 가게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이론을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소비자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한번 딱 들으면 대표 상품이 연상되는 상호. 이런 게 저는 상당히 좋은 상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호를 요즘은 꼭 이런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특허청 산하의 한국특허정보연구원 사이트에 직접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서 이 상호가 내가 쓰려고 하는 상호가 혹시 다른 사람이 출원이나 등록을 한 게 아닌지 이걸 실시간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직접 이렇게 등록 내지는 출원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요즘 이런 검색하지 않고 남의 상호, 등록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내용 증명을 받으면서 비싼 돈을 들인 간판을 내리는 집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상호를 짓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브랜드 상호를 짓는데도요. 트렌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때는 영문이라든지 정말 잘 모르는 외래어가 많았을 때도 있고 또 우리말이 많았을 때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사실은 요즘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한국의 카페 시장이 상당히 좀 급행창했고요. 이런 카페라든지 특히 또 이런 신세대 상품을 중심으로 외국계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면서 상호 역시 외래어가 정말 많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즘 좀 앞서가는 상권이라든지 좀 대형 상권 중심으로 외래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좀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 상호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눈에 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이 좀 나만의 특별한 상호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창업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상호를 잘못 지어서 실패한 케이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쪽 우리나라 국도변 중에서 통행량이 제일 많은 국도가 3번 국도변 이런 거 3번 국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국도변 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서 딱 보이는 간판 속의 상호는 특히 지주형 간판이 정말 중요하고요. 당시 몇 년 전에 그곳에 예를 들어서 만해정탕 이런 상호가 있었거든요. 만해정탕이 뭔가요? 그렇죠. 딱 국도변에서는 딱 어떤 음식이구나 그러고 바로 브레이크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눈에 들어오는 이런 메뉴라든지 상호가 중요한데 제가 그때 이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 상호를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서 지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만자는 가득할 만에 해정탕은 북한에서 해장국을 해정탕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장국으로 가득 찬 참 의미는 좋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게 무슨 음식이지? 그러면 이미 차량은 이미 내 가게 앞을 통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주인만 아는 어려운 상호를 꼭 짓는 게 좋은 상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름은 잘 지었어요. 근데 이걸 간판으로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프랜차이즈에서야 당연히 이제 알아서 해주는 게 있지만 디자인 값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어떡하지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간판을 제작한다, 상호 디자인을 한다. 이거는 그냥 동네 간판집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 간판 제작업체 참 많은데요. 그 상호 디자이너를 확보하고 나만의 디자인을 해주는 이런 특별한 간판집은 많지 않습니다. 네. 단지 간판집에 가면 간판집 컴퓨터 안에 한 50가지 컴퓨터 서체가 저장이 돼 있고요. 네. 그 서체를 늘 쓰다 보니까 그냥 뭐 세탁소 간판이든 정육점 간판이든 슈퍼 간판이든 이런 요 서체 자체가 유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똑같은 서체를 쓰다 보니까 우리 가게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경쟁력 있는 상호 디자인을 하기 위한, 그러면서도 돈을 많이 들이지는 않을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경쟁력 있는 상호 디자인을 위해서 이제 일반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나 이런 데는 아예 그냥 광고 기획사에다가 이런 브랜드 네이밍이나 BICI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근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런 데 의뢰하게 되면 뭐 사실은 기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 경쟁력은 갖추되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법 중에 가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호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과가 전국 미술대학에 있는 시각디자인학과 이런 데가 이쪽을 공부하는 학과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 사무실에 전화하면 최소한 3학년 이상 학생들이라든지 대학원생들에게 디자인 알바를 맡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그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달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직접 지은 상호를 직접 이들에게 어떤 컨셉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간판을 뭐 LED 간판으로 할 텐데 뭐 네. 전면 크기가 얼마 정도 되고 측면이 어떻게 되는데 이 상호 디자인과 캐릭터까지 좀 잡아주면 좋겠다 해서 네. 일주일 정도 시간 주면 시안을 보고 수정해서 이 디자인된 것을 간판집에 넘겨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런 상호 디자인을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이 이른바 손글씨라고 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 상호 디자인 상당히 많이 네.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캘리그라피 이런 하시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예. 때문에 만약에 그냥 붓글씨로 쓰긴 했는데 경쟁력이 떨어진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컴퓨터 서체보다 못할 수 있다는 네. 점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알바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것도 상당히 좀 일석이조라는 생각도 들고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우 스타트 비즈니스 대표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봄.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밖에서는 날씨 때문에, 집에서는 아래층 때문에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 미안한 만큼 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면 서울우유 한 잔을 건네보세요. 우유는 몸에 힘을 주고 행복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서울우유. 네, 오늘 연말정산에서 불거진 복지 논란 의견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많이 주셨습니다. 8798님은 복지 형태보다는 먼저 세금이 새나가는 걸 차단하는 방법을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이나 또 세금을 고의로 빼돌리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라고 해주셨고요. 또 9014님은 선별복지한다면은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더 내란 얘기는 못하겠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세금 더 내고 복지 혜택 다 같이 누리자는 인터뷰하신 분의 주장이 합당해 보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술전 티켓 당첨자는 8355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